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오셨었죠. 오셔서 기자들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재직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반 사무총장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유엔이 잘 대처하는 것을 가장 보람으로 느낀다.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유엔 하면은 무슨 국제 분쟁이나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하는 뭐 어떤 글로벌 정치 기구인데 기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기후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 이슈가 돼가고 있구나, 됐구나. 또 그 중에서도 이게 앞선 문제구나 하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최근 우리나라도 참 기후 올해 정말 저도 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비가 많은 해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상자가 났고 또 경제에도 상당히 물가도 오르고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죠. 오늘 특이하게 저희가 잡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날씨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삶에 지금까지 역사에 영향을 끼쳤지만 요즘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날씨 문제는 한번 꼭 재미있는 토론 주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날씨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전문가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적임자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오늘 프로그램에 모셨습니다. 국내 최초 민간예보센터라고 하는 그 K-웨더라고 하는 회사의 예보센터장님으로 계시는 방기성 상무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cardboard. Got your picture.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K-웨더 회사의 요 뒤에가 지금 날씨 배경이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제가 직접 회사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모셨는데, 반 선생님 대학에서 기상학을 전공하시고, 제가 이력서를 좀 이렇게 보니까 37년 동안이나 기상 분야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37년간 어떻게 기상 분야에서 일을 좀 해오셨는지 조금 이력을 조금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기상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군 기상장교라고, 군에 이제 기상 일을 하는 특기가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입대를 해서 30여 년 정도 기상장교 예보관으로 일을 했고요. 군에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역한 다음에는 이제 여기 K-웨더에 와갖고 4년째 일하고 있죠. 주변에서 아무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또 나와요. 반 센터장님을 날씨 박사 뭐 이런 날씨에 관련된 별명을 이렇게 지어주셨던데 군에서 이렇게 기상예보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어요. 군에 그런 보직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공군 같은 경우는 항공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상이 필수적이 됩니다. 필수적이겠죠. 뭐 이착륙을 한다든가 작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기상 조건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군에서 이제 기상장교라는 특과가 있고요. 또 이제 기상만을 전문적으로 일하는 기상 전문 부대가 있습니다. 이제 공군은 73 기상 전대인데 이제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대부분의 일은 항공기상 쪽에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군 해양 작전 혹은 육군의 야전 작전 등도 지원을 합니다. 네. 뭐 사실 공군이라는 데는 뭐 날씨가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겠죠, 당연히. 네. 뭐 부대 가령 규모나 그런 거는 군사 비밀이니까 얘기하기 어려우시겠죠? 그렇구나. 하여튼 그 새로운 점을 알았는데, 어떻게 처음에 기상학을 보통 아마 반센터장님 시대에는 기상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시대인데, 어떻게 그 기상학을 그렇게 전공으로 하시게 됐고, 또 보통 군에서 있다가 그냥 보통 제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반평생을 30년 가까이를 이렇게 군에서 날씨 장교로 이렇게 계시게 된 동기가 뭐였을까요? 우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던 시대입니다. 네,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천문기상학과가 있었던 데가 네. 서울대학교하고 이제 연세대학교
두 대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네. 천문학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천문기상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그러셨군요. 이제 들어가서 저희들은 천문학 기상을 같이 했거든요. 네. 공부하다 보니까 좀 천문학은 현실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뜬구름 잡는 것 그때 같은데. 연세대학교 조경철 박사님 계실 때.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 아폴로 박사. 네, 네, 맞아요. 그 밑에서 배웠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네, 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3학년 때 이제 대기과학하고 이제 천문학으로 나뉘는데 아무래도 실생활이 좀 더 좀 밀접한 건 기상학일 것 같더라고요. 기상학적으로 오히려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상학을 선택을 했고요. 네. 이제 군기상장교 가서 이제 오래 있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그 당시에 기상학 전공을 하고 졸업한 학생 수가 저희 학교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학생 한두 명 빼놓고 나면 7, 8명 정도인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묵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 당시는 기상학을 해갖고 나가서 취직할 데가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괜히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똑같은 데 가갖고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다 달로 하자. 네. 그러니까 너는 교수로 가고, 너는 기상청으로 가고, 뭐 너는 뭐 연구소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하다가 묵계 같은 게 형성됐는데 저는 이제 군에 이제 군기상장교가 있으니까 군 쪽에 있겠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참 시대를 잘 읽어야 돼요. 이게 조금 뭐 이렇게 지금 현재에 이렇게 뭐 인기가 없어도 그렇죠. 몇 년 뒤에 이렇게 그냥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때 아마 그렇게 조금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 안 하고 또 이렇게 별로 인기가 없었던 과지만은 선택을 해서 한 길로 걸어온 분들이 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뭐 아주 좋은 그 교훈이 됩니다.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 그 반기성 센터장님 이력을 이렇게 좀 잠깐 제가 정리한 이력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육군 대령으로 이렇게 예편을 하셨고요. 뭐 한국 하여튼 그 기상 관련돼 가지고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경력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서 한국 기상학회 부회장 하셨죠. 네네. 그렇죠? 그렇고 기상청 또 정책자문위원도 하셨고 연세대학교 출강도 하셔서 지금 대기 분석학 같은 강의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조선일보 스포츠서울 이런 날씨 자문위원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 K웨더라는 이 민간 예보 센터라는 거를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네. 기상청만 있으니까. 네.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 이게 그 유용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날씨에 관한 한 제가 보기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새롭지만은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기업들도 그렇고 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저희 K웨더는 뭐 기상종합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상 정보를 판매하는 기상 정보 파트가 있고요. 또 이제 기상 장비를 제작하거나 또 수입해갖고 설치해주는 기상 장비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대기질 쪽으로 하는 환경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상 감정 특정한 기관에서 감정을 요구하거든요. 네. 기상 감정업을 하는 파트가 있고요. 또 이제 기상 컨설팅이라 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날씨와 관련된 네. 분석, 통계 이런 걸 해갖고 기업에 지원해주는 컨설팅 파트가 있고요. 네.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주로 이제 예보 쪽입니다. 기상 예보업.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민간센터가 없었으니까. 아마 외국에는 추정컨대 꽤 있지 않을까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제 민간 기상 사업이 기상청과 동등하게 이제 예보를 생산하면서 기업체의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네. 새로운 산업으로 다 이제 부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기상 업체가 장비까지 하는 업체가 전부 13개였는데 현재는 거의 100개 정도로 회사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물론 저희 회사처럼 예보까지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기상회사에서는 뭐 거의 최고고요. 제일 인원도 많고 저희 회사 규모 정도면 외국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 규모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규모도 크고 다루고 있는 분야도 굉장히 넓죠. 그 그러니까 예보를 기상청 예보가 아닌, 그러니까 뭐 기상청도 당연히 예보하는데 굳이 민간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이를테면 말이죠. 뭐 용역을 맡긴다 그럴까요? 그렇게 정보를 그러고는 왜 그럴 건가요? 그리고 수요처는 어떤 됩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 니즈, 그러니까 날씨를 필요로 하는 그렇죠. 기업체 당연히 쪽에서
날씨 정보를 삶으로써 이익이 있어야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1990년에 큰 물난리가 나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막 그 지하철 건설 이런 데가 물에 잠겨서 매달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날씨 정보를 몰라서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 이후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갖고 그때는 이제 기상청 예보를 갖고 저희들이 이제 가공해서 흰센 예보를 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형태였는데 해보니까 엄청난 이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그 기업체뿐만 아니고 서울시청 같은 경우도 사실 공기업인데 거기는 이제 국영나라 저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기상청 예보만 받지 않고 저희 예보를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이제 방재센터 이런 데서는 기상청 예보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기상청에서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KD 예보관들은 다르게 예보를 했다면 왜 이렇게 예보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방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하철 비가 우면산 쪽에 많이 내렸을 때도 지하철 쪽은 물이 거의 침수가 안 됐던 이유가 이제 신문에도 났지만 저희 회사에서 제공해준 1시간 예보 그걸 이용했다는 것이 이제 중앙일보에도 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기상 정보를 꼭 굳이 기상청뿐만이 아니고 민간 기상업체 예보를 이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상청은 국가 전체 국민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브로드하게 예보를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은 특정한 업체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예보를 요구하거든요. 맞춤형 예보군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는 오히려 저희 예보가 더 좀 정확하거나 더 핏할 수가 있죠. 글쎄요, 이게 뭐 추정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시장 뭐 규모라고 할까요? 이렇다면 그런 것이 이게 좀 계량화가 돼서 수치가 나오나요? 이제 지금 시장이 개방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확장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3조 원 정도 시장. 대단하군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한 4, 5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장도 아마 2, 3년 내에 2, 3천억 원 시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민간 예보 업체들이 계속 생겨날 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K 외도의 경쟁 업체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겠군요. 뭐 많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적정한 시장 규모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뭐 도태는 되겠지만 결국 현재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정보 쪽이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오히려 장비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예보라든가 기상 정보 사업 쪽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여튼 요번에 하여튼 제가 날씨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날씨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서 이제 이렇게 반센터님하고 취재 인터뷰를 하게 될 계기도 조금 살펴보면서 이렇게 민간 예보 센터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야 이게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이 될 텐데 이게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들더라고요. 이게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큰 시장이 되겠죠? 그럼요. 네.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제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올해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생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 처음 봤어요. 야, 그리고 겨울도 어떤 사람은 온난화라 그래가지고 겨울이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요 한 2, 3년은 겨울이 무지하게 또 춥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굉장히 추운 겨울을 제가 어려서 뭐 우리 40대, 50대 된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왜 조했으면 정말 옷이 그때 이렇게 좋지 않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발이 막 떨어져 가는 것 같고 아침에 운동장에 나가서 조했으면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는 아니어가지고 겨울에 이게 겨울이 따뜻해지나 보다 온난화 때문에 그랬는데 요 한 2, 3년 또 내로는 겨울도 너무 추웠고 하여튼 날씨를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올해 왜 이렇게 비가 많은 겁니까? 어떻게 그거를 뭐 소위 과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는 봐야 되는 건지요? 올 여름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37년, 8년간 지금 기상 일을 해오면서 처음입니다, 정말. 이 정도 비가 오는 해는 없었습니다. 정말 햇빛을 보기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 기상이라는 거 실제로 이제 아시지만 일단 장마전선이 형성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고 올라오고 북쪽엔 찬 고기압이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중간에서 힘겨루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비가 내린 장마전선이 형성되는데 이게 이제 북쪽에 약간 센 비를 올렸다가 또 북쪽에 내려가서 남해안 쪽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마철에도 햇빛도 나고 비도 내리는데 이게 올해는 우리나라가 딱 그냥 걸려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남한 지역이
경계선에 네. 움직이지도 않아요. 북태평에 더 밀어주지도 않고 북쪽에 밀어내리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일단 중간에 한번 딱 밀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상청에서 장마 끝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장마기 햇볕은 아니에요. 네. 아닌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조금 밀어는 줬는데 북쪽에 희한하게 찬기단이 내려오고 있어요. 상층에.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주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상공에 굉장히 찬 공기가 밀도가 크지 않습니까? 밀도가 굉장히 무겁다는 거거든요. 아래쪽에는 북태평양에서 따뜻한 공기가 밀어 올리니까 이제 가벼운 공기예요. 그럼 이 대기 자체는 무거운 공기에 내려오려고 하고 가벼운 공기에 위로 올라가려고 그렇죠. 하는데 이 차이가 크면 볼수록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거든요. 불안정이. 네. 근데 이제 이게 평소에는 저 불안정한 게 있다가 탁 건드리면 확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통이 무지는 큰 어린아이, 다리는 아주 젓가락 같은 아이가 서 있다가 누가 해서 톡 건드리면 확 하고 꼬꾸라지듯이 우이는 찬 공기에 떨어져 내리니까 엄청나게 강한 물폭탄 같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올해는 여름이 북태평양 밀어 올려줘야, 지금은 밀어 올려갖고 막 무더워야 되거든요. 밀어 올려주질 못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상 패턴이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보기 힘든 패턴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건가요? 올해는 좀 굉장히 예외적인 거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여쭈냐면 혹시 내년이나 후년 경우에도 그런 예외적 현상들이 또 거듭될 수 있는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겠죠. 앞으로 이제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상들이 더 자주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군요. 아마도 우리도 물론 이렇게 해서 기상 재해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상만 아니죠. 지금 뭐 전 나라가 그냥 뉴스 보면은 뭐 중국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네. 전 세계적인 아마 현상이겠죠. 지금은 작년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말할 때 난리도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야, 이거 참, 물론 옛날에도 기상이변은 있어 왔습니다. 지구촌에 어딘가는. 근데 지금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또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이런 기상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올해 겨울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얼마나 추웠습니까? 북방구로 휩쓸었던 맹취, 그 다음서부터 미국 남부 지역이나 중국 쪽이 들어온 대가뭄, 허리케인 같은 경우 호주, 예를 들어서 홍수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인도, 가릴 것 없이 유럽에는 폭염,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일본에 올해 초에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엄청난 재앙들이거든요. 참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쉬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이제 어쨌든 판사장님 지 채널이 경제 채널이라서 토픽을 좀 이런 식으로 가보자. 날씨와 경제. 네네. 그렇죠. 아까도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날씨라는 게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우리한테 밀접한 생활에 관련이 있고 영향을 주는 어떤 자연현상인데 이게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경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경제와 날씨가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번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반 총장께서 오셔가지고 기후에 관한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한테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업이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새로운 시대 화두라고 할까요? 날씨와 경영이라는 화두. 우리 한번 날씨 경제에 대해서 한번 강연 워낙 많이 다니시잖아요. 날씨와 경제에 대해서 경영 경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재밌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전에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지금 봐서도 야, 참 놀랍다 할 정도로 기상학 이론을 많이 주장을 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맞아요. 많은데 친구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야, 너 도대체 날씨가 진짜 그런 것들이 밥 먹여주냐? 그러니까 이 친구, 당연히 밥 먹여준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당시에 터키 지역의 날씨를 예측을 한 것이죠. 예측해서, 올해는 올리브가 이게 풍년이 들겠다. 그래갖고 올리브 앞잡기를 다 사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걸. 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올리브가 풍년이 들었는데, 올리브는 기름을 짜려면 앞잡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 사드렸으니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거의 한 몇십 배를 주고 다시 팔았다래요. 그래서 날씨를 일찍이 날씨가 돈 버는 법을 깨달으신 분이 최고의 대박을 터뜨린 최초의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인제대학교 이중우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날씨로 인한 이익,
기업들이 얻는 이익이 연간 한 1조 원 정도 된다.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실제로 선진국 수준으로 날씨를 잘 활용한다면 그 날씨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 되겠냐 해보니까 약 6조 5천억 원 정도 된다래요. 그러니까 상당한 것이죠. 서울대학교 강인식 교수가 그 연구한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그 기업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 전체 한 52% 된다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날씨가 나쁘다 보니까 한 80%가 날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그런 팩터라고 하는 것이죠. 뭐 100% 아니겠어요? 나는 50%라는 것보다도 모든 기업이 다 날씨에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그 가령 무슨 유통, 건설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어떤 패턴인가?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가장 우리 이제 옆에 있는 패밀리마트 같은 편의점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여기서 날씨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와 이제 저희들이 날씨 정보를 주고 있는데 날씨 딱 예보를 봐서 비 오겠다. 제일 뭐 그거 당연하지 않냐고 생각하시지만 처음에 이제 우산 같은 것부터 사람들 보는데 진열을 합니다. 네, 탁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워질 것 같다 그러면 뭐 오뎅, 뭐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도 고기가 들어간 거 이런 것부터 준비를 합니다. 요거 하나만 딱 하는데도 매출고 30% 이상 증가라고요. 그다음에 재고 부담은 한 15% 이상 줄어든다래요. 그러니까 날씨 하나를 이용했을 때 아주 작은 편의점 하나의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 버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한 4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유통업뿐만 아니고 건설업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올라왔을 때 다른 건설업체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때 뭐 부산 그 신항만 골리앗 크레인이 다 넘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대우건설이 이제 저희들이 기상 정보를 주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할 것, 대비할 것, 또 저희들 전담 예보관들이 가갖고 직접 예보를 주고 지원해갖고 그 남해안 쪽에 한 60개 사업장이 있었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 50억 원밖에 피해를 안 입었어요. 다른 데는 거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우건설이 그 다음서부터 아주 기상 정보를 잘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 자체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직접적인 기상 정보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비용 절감만 연간 30억 원 이상이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비용까지 하면 엄청나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날씨 관련 산업이라고 할까요? 뭐 기상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상산업 쪽으로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제가 하는 기상예보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상예보나 기상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판매를 한 기상정보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상을 감정해주는 감정업.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서 이제 낙뢰에 피해를 입었는데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회사에 그걸 받으려면. 그럼 와서 이제 감정을 하거나 증명업 같은 것이고요. 그런 걸 기상 감정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상 컨설팅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에너지 회사라든가 의류 회사 같은데 한 6개월 이전에 이제 그 물품이 올해 어떻게 팔릴 것인가, 과거에는 어떻게 팔렸는지를 분석을 해갖고 예측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컨설팅업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장비업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재 기상산업에서는 제일 규모는 큽니다. 장비업 쪽이. 기상 장비를 설치하거나 뭐 이런 쪽이 장비업이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것이 기상 금융업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상 파생 상품을 낸다거나 뭐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삼성화재하고 공동으로 출시한 기상 보험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뭐 CAT라 해서 대제 채권 같은 것 이러한 개념들의 산업이 이제 떠오르는 산업이 되겠죠. 뭐 저도 그런 이름은 물론 들어봤는데 실제로 시장이 아직 많이 우리나라는 뭐 아직 개척 단계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상산업이 아무래도 이제 민간 쪽에 와서 기상청은 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개인이나 이제 기업체에다가 이런 걸 제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간 기상 사업체들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현재 연역이 짧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뭐 예보업이나 정보업이나 뭐 이런 컨설팅이나 금융업 이런 거 거의 초보적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시장도 작고요.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아직 뭐 파생상품 시장도 형성이 안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을 하면서 급속히 저희들은 이제 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구 온난화 문제가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하고 있고 어떤 그 기상 요소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 가장 크죠. 기온.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입니다. 비양이 증가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비양이 증가하는데 이제 문제는 강수일수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강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한 번 내리면은 이제 왕창 내립니다. 이제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먼저 해수면, 빙하들이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요. 근데 이제 지구는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더 비가 많이 오는데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더 사막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 지구 온난화가 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편차도 심해지고 양극화도 심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쪽도 힘들어지고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쪽도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기상 요소의 변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야, 참, 그 날씨에도 이렇게 양극화가 있다라는 얘기는 저는 새롭게 알았는데, 이게 좀 없는 지역에 좀 더 내려주고, 그렇죠. 더 내리는 지역에 좀 줄으면 아주 좋을 텐데, 반대로 가는 게, 그게 참, 뭐라 그럴까요. 지구온난화의 참 심각한 문제군요. 한번 직접적으로 우리 기상청 분들이 조금 껄끄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센터장님, 기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상 예측, 영향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우선 기상 예측 정확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분석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예측 능력 같은 거 기술적인 영입 파급 효과에 대한 어떤 분석 능력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올해 같은 경우 기상청이 참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기상청 계신 분들은 뭐 잘해야 사실은 그냥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욕 먹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 그래서 아주 그렇게 예보관 하는 것이 두렵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정말 우리 기상청의 예측, 예보 능력이 아무래도 시민들이 볼 적에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외국과 비교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과학적 분석 역량 뭐 이런 걸 한번 외국과 비교해서 한번 센터장님이 평가를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마 그걸 믿을 것 같아요. 어떤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기상청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공군 쪽에서 이제 30년 동안 예보관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은 언론사, 뭐 신문사 이런 데서도 이제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달라고 할 땐 저한테 많이 물어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저는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상청의 예보 능력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도 이제 예보 쪽에서 해왔지만 또 세계적으로도 실제 이제 예보 정확도가 한 6위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게 계량적으로 그렇게 나오나요? 예, 그 이제 서류가 이제 발표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평가 기준에서 해보면 한 6위 정도 수준입니다. 6위면은 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죠. 오히려 우리나라 GDP 수준보다 높은 정도고.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기상위성이라든가 레이더라든가 슈퍼컴퓨터한 수치 모델이라든가 뭐 기상청 인력풀 저는 아주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저희들이 예전에 일본 기상청을 참 많이 부러워했는데 이제 일본 기상청보다는 아직은 안 되지만 정말 이제 그 수준까지 거의 갔다.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죠. 올해 이제 여름에 좀 예보가 이제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장마 이후에 이제 틀리다 보니까 많은 욕을 먹었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 올해 예보 정확도 한 93%였다래요. 제가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암만 날씨가 좋아도 그 정도 예보를 내기는 쉽지 않다. 저도 이제 예보를 오래 내봐서 알거든요. 정부가 기상청에 소위 투자라고 할까요? 네. 뭐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건가요? 또 보시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정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 기상에 투자하는 거는 세계 기상기구에서 10배 이상의 이익이 있다고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 투자의 10배라는 게, 그러니까 투자 대비 거둬들일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투자액에 비해서 10배 정도를 그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네, 어느 쪽에 가든 세계 기상기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투자한 돈의 10배 이상은 반드시 뽑더라는 것이죠. 굉장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 쪽의 그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날씨가 주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우리 기상청이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보에 관련된 뭐 하드웨어적
그 설비 같은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제가 볼 때, 뭐 선진국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크게 정도. 들리진 않는군요. 네, 뭐, 레이더라든가 또 위성도 우리 독자 위성을 올렸고,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물론,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그 선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뭐,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좀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쪽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투자가 상당히 적거든요. 하드웨어는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됐는데, 이제 그 하드웨어를 갖다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한 예보를 산출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좀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기상청이 몇 년 전에 계속 예보가 틀려갖고 욕을 많이 먹고선 그때 했던 게, 우리가 지금 일본 기상청은 마델을 쓰고 있는데, 모델들을, 예측 모델을, 이게 좀 부정확하다 그래서 이제 영국 기상청 걸 들여오겠다. 현재 영국 기상청 UN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겠죠. 아무래도 소프트웨어가 약하거든요. 우리 독자적인 모델이 없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형이라든가, 또, 서해라든가, 동해, 남해, 이런 해상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다, 좀 포함해갖고, 이 측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제가 볼 때 조금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참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은 기상 쪽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산업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네. 다른 쪽도 제가 이렇게 각계에 있는 권위자분들을 모시고 얘기해보면 늘 그 소프트웨어 부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게임이나 이런 쪽 몇 군데 빼놓고는 네. 소프트웨어 부족이 참 아쉽다라는, 인력들이 좀 기상학과 이런 데는 좋은 인력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소프트웨어 그거하고는 조금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좋은 인력들이 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아무튼 모르겠어요. 워낙 짧은 기간에 양적인 성장을 많이 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조금 그런 면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의견들을 다혈질로 내보내는 부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기상청 계신 분들도 조금 예보 잘못하면은 그냥 얼굴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고 하는 것도 조금 한번 우리도 좀 뒤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 좀 들더라고요. 워낙 좀 이렇게 시청자들의 항의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사실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는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그것이 산업화의 문제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지를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건의라고 할까? 아니면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좀 해주시죠. 이제 저희들이 일단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들은 이제 그걸 스마트 예보라고 부르는데 정말 이제 똑똑한 예보를 내서 그 하나하나들이 정말 국가 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또 재난 방지에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 4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자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애들이 진로 이런 걸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대교학과 출신들이 이제 또 아직도 좀 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제한되다 보니까 아니다. 날씨만큼 정말 경제나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도 없다. 날씨 예보 하나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정말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는 다른 곳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보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어느 정도 하드웨어는 저는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청의 예보관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3D 업종이에요, 기상청에서는. 해봐야 욕만 먹고 잘하면 본전이거든요. 네. 아무도 예보 잘냈다고 칭찬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상청 내에서도 유능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연구 파트, 행정 파트 이런 데로 다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힘도 없고 이런 분들이 예보 쪽에 좀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전도 안 되고 사명감도 없고 자긍심도 낮고 이제 몇 년 전까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드웨어가 다 최근에 뛰어난 레이더와 위성사진으로 다 디텍트를 해내고 슈퍼컴퓨터에서 다 모델을 갖다 만들어내서 그거 갖고 예측을 해서 다 맞는다면 사람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슈퍼컴퓨터에서 만들어낸 거 갖고 예측해 주면 되지만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당장 브리자드 들어올 때 아주 뭐 엄청나게 혼나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쓰나미라든가 이번에 그 우리나라 지나간 폭우가 지나가면서 일본 쪽에 그 내렸던 폭우 같은 예측도 다 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말 예보관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겪은 경험과 노하우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기계나 컴퓨터는 읽지 못하는 것을 사람은 본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예보자들한테도 저희들 예보자들이 이제 통찰력을 이런 얘기합니다. 인사이트. 자, 우리가 이 모델들에서 다 비가 안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볼 때 이거 비가 오겠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센터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기후의 어떤 이 변덕스러운 기후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변덕스러운 기후, 요 놈의 하여튼 주범이 따지고 보면 지구온난화라는 요 녀석이란 말이에요. 요걸 때려잡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 저감 얘기하죠. 그리고 탄소를 하여튼 저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녹색성장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래. 녹색성장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탄소 저감 방안, 또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어떤 방법, 방안, 뭐 이런 걸 조금 얘기를 좀 간단히 해 주시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주범이 이제 탄소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두 가지, 정책적으로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죠. 일단, 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기 전에 이제 탄소를 저감해야 한다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거, 이제 또 뭐 탄소 포집 저장 기술 같은 것, 뭐 혹은 탄소 시장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액션이라고 한다면, 적응 방안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로 해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변해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해나갈까 하는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든다 이번에 이제 강남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내리다 보니까 빗물이 빠지질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침수가 되고 뭐 산사태도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30년 정도에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으로 도시가 설계됐다면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100년 동안에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을 고려해 설계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적응 방안의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두 가지 방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재생에너지 산업 쪽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세요? 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전망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이라고 그런다면 이제 제일 나오는 것이 태양광, 또 풍력, 또 조류,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에탄올, 뭐 이런 쪽을 되게 이제 꼽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가, 다음에 이제 풍력이라든가 조력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이제 시작을 했죠. 태양광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이제 아시아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일본은 지고, 중국은 떠오르고, 한국은 도전 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보통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한 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력은 좀 약한 것 같고요. 태양광도 현재 이제 아주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많이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뭐 풍력 같은 경우도 영광 앞바다에 이제 해상 풍력 단지, 또 제주도 쪽에도 이제 해상 풍력 단지를 이제 세우고 있고, 이제 조력을 이용한 것은 뭐 아시겠지만 시화호에 이번에 조력 발전소가 개통이 됐죠. 그다음에 을들 목적의 조리 발전소라든가, 또 바이오 에탄올 쪽으로는 아직 기술력은 약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조류를 이용을 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내는 기술 쪽, 이런 쪽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들이 상당히 큰 장치 산업이라는 점이거든요. 또 IT가 결합된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 그 장점이 자동차나 조선산업까지 장치 산업이 아주 세계적인 국가고, 거기다 뭐 아시면 IT도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도 이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투자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머지않아서 상당히 세계의 그 중추적인 재생에너지 산업 국가로 발돋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얼마 전에 영국의 BBC 방송을 비롯해서 일부 기상학자들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는 사기다, 뭐 이런 말이 난데없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온난화가 사기라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대다수 그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면서 기후변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수긴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사기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BBC에서 이제 특집 방송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위대한 기후 사기와 뭐 사기극 뭐 그런 프로를 만들어 갖고 전 세계적으로 방영을 해서 아주 반향을 많이 일으켰었는데 이제 그런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근거에는 사실은 이제 IPCC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후 변화가 있겠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런 관측자를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작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또 실제로 정말 이 탄소가 증가함으로써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다. 아니, 조작이라 그러면 무슨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도가 왜 그걸 조작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어떤 경제단체의 음모국이라고 보는 것이죠. 일종의 컨스파라시다 그런 얘기.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 이제 그러한 것들 위해서 일단 관측자로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둘째, 과연 지구온난화가 꼭 이산화탄소 증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태양의 운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기장의 변화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있다. 또 지구는 1500년마다 주기적으로 온난화와 빙하기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장한 건 온전히 뭐 맨날 이산화탄소만 증가를 해갖고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아니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 서울 뭐 살인적으로 포구한 물폭탄, 말 그대로 물폭탄이었었죠. 우리가 이렇게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그 인프라 자체, 사회적인 인프라 자체를 좀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일본에 이제 그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몰아닥치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쓰나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우리나라 동해안에 있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앞에 있던 제방들을 친환경적인 이유로 오히려 없앴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정말 이제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해서 해일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더 강하게 오거든요. 동해안 쪽도 지금 일본, 홋카이도나 이쪽에서 만일 지진 해일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그 쓰나미의 내습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인데 정말 이런 것들이 어떤 기상학자들이나 기후학자들과의 어떤 연구나 토론을 거친 것이 아니고 환경학자들이 저 제방이 보기 싫으니까 없애자 하니까 다 없애버려. 아무런 방패막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보스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원래 기준보다 몇 미터 이상 높이 짓습니다, 이제는. 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 브릿지, 섬과 연결한 대륙과 그 본토와 연결한 섬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기준보다 1m를 높였습니다. 칭하이 그 티베트 철도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번에 할 때 지구온난화로 거기에 동토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차가 다니면 녹을까봐 기차 선로에다가 절연체라든가 냉각장치를 다 달았습니다. 재밌는 얘기네.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후변화의 대처는 인프라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로 좀 정부나 이런 측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기후변화 대사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이런 정부 부처의 기후에 관련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참 놀랍게도 기후학자나 기상학자가 없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 들어가서 기후대사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은 기상학하는 분들의 잘못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처 이기주의나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쪽에서 국가에서 앞으로 기후변화를 해서 굉장히 크게 이 날씨들이 변해나가고 그것이 경제나 이런 데 많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학계나 기상학계나 또 이제 기상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한 예보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 지금 그 MB 정부가 이제 임기 한 1년 남겨놨는데 MB 정부 임기가 끝나면은 분명히 이 정부에 대해서 공과 얘기가 나올 거고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얘기가 녹색성장 부분일 겁니다. 여러 가지 MB 정부의 일들이 뭐 4대강 사업도 그 말들이 너무 많았지만 비교적 녹색성장 부분은 아젠다 자체는 뭐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과감하게 센터장님이 MB정부의 녹색성장, 저탄소 저감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아주 상당히 지금 MB정부가 접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는 녹색성장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아주 아젠다는 잘 잡았고요. 다만 이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씩 이제 기업체들의 좀 저항도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처 간의 어떤 이견 조율 같은 게 좀 있었지 않느냐, 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점은 있는데, 어쨌든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어느 정도로 녹색 성장 분야가 가야 할 것이고, 탄소 저감을 할 때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향, 이런 거 설정한 것은 아주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다고 혹시 생각합니다. 구호로만 끝나고 문의만 있었고 내용이 별로 없었다 뭐 이렇게까지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네. 뭐 일단 액션으로도 네. 최근에 그 태양광 진출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그 영광 풍력단지, 해상 풍력단지라든가, 이제 많은 쪽에 그 R&D 자금도 상당히 많이 배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충분하다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상당한 좀 애를 쓰고 가려고 하지는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 40년 전에 방기성 센터장님은 천문 기상학과를 졸업하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않는 분야로 초지일관해서 그 동기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기상 관련 소위 구직시장이라고 할까요? 그 마켓에 대한 거를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전망, 그리고 이런 관련 분야를 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위해서 한마디만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앞으로 가장 유망한 미래의 직업이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이제 김준성 씨가 쓴 논문을 보니까 거기에 대기과학과, 환경학과, 바리스타학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또 이제 코엑스에서 작년에 열렸던 미래 직업, 유망한 직업에도 보니까 이 기상 관련 학과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기후변화가 더 심해질 것이고, 어차피 기후나 날씨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기과학은 전공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굉장히 희소한 학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대기과학을 전공하라고 아주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도 실제로 직업군 선호도를 조사를 해보면 한 150 직업군 가운데 10번째 이내에 들어가거든요. 이 기상 예보 하는 분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만큼 일단 페이도 좋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미래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랑인 것 같지만 제가 예전에는 참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 아마 우리 후배들은 상당히 전망이 밝은 쪽으로 저는 이 기상 쪽을 꼽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옛날 30, 40년 전에 반 센터장님이 선택할 그 당시하고는 너무나 달라졌죠. 네, 매우 유명한 직업이 됐고, 기상 캐스터들 아까 욕은 먹지만 TV에 나와서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반 센터장님이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렇게 책을 하나 내신 제목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 워런 버핏이 날씨 시장으로 간 까닭은. 화두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갔습니까?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투자가 아닙니까? 결국 날씨 시장이 가장 유망한 산업이라고 보는 것이죠. 저분은 주로 파생 시장 쪽으로 나왔는데, 상당한 돈이 되는 산업이죠. 소로스 같은 투자의 기재도 기장사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투자가들,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왜 기상산업 쪽으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느냐 하면은 그만큼 이 기상산업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인류가 생긴 이래 날씨는 우리 삶과 정말 직결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자연 현상이죠. 오늘 제가 굳이 인터뷰 주제로서 이렇게 날씨를 선택을 한 거는 바로 날씨야말로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정한 겁니다. 경제하고도 너무나 또 관련이 많죠. 우리 산업화 이제까지 날씨 문제 생각을 안 했어요. 앞으로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라는 팩터, 이것이 경제에 주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고려한 그런 정책적 어떤 배려 같은 게 정부한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센터장님 너무 귀한 말씀 고맙고요. 바쁘신데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